외국인이 최근 5거래일 동안 코스피를 무려 10조 원 가까이 샀죠. 이 정도면 분명히 한국 시장이 다시 들어왔다. 그런데 이상한 거는 같은 외국인이 오늘 지수 선물은 장중에는 약 4천억 가까이, 주식 선물도 4천억 가까이 팔았어요. 물론 지수 선물은 장 종료 이후에 오늘은 간만에 다시 4천억 정도 매수는 했지만은 코스닥도 계속 팔고 있죠. 더불어서 오늘 전체 프로그램은 1조 원 넘게 순매도고 SK하이닉스에는 그런데 장중에는 약 4천억 가까이 들어왔다가 장 막판에는 2천억 아래로 지금 떨어졌죠. 도대체 외국인은 지금 한국 시장을 그러면 파는 거냐, 사는 거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둘 다예요, 둘 다. 외국인이 반도체랑 코스피 대형주는 사고 싶어 하고, 하지만 유가랑 장기 금리가 불안한 시장 전체에는 아직 보험을 들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 외국인의 행동이 지금 AI 시장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을 해준다. 반도체 수요는 좋아요. 그런데 그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빌려야 되는 돈의 가격이 너무 빠르게 오르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외국인의 약 10조 원 가까운 순매수의 진짜 의미랑 앞으로 이 메모리 랠리가 이어질 조건, 그리고 이 상승이 위험해지는 신호까지 세 가지로 정리해 볼 거예요. 먼저 오해부터 풀어야 되는 게 최근 5거래일, 약 한 주 단위로 보면은 거래소 현물 수급을 합치면 외국인이 약 10조 가까이 샀죠. 반대로 개인분들은 9조 원 가까이 팔았고 기관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약 6천억 팔았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외국인이 한국 시장을 사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개인분들이 상승 과정에서 내놓은 그 물량들을 소중한 그 삼전 닉스를 외국인이 상당 부분 받아갔죠. 코스피의 주도권이 그래서 개인분들에서 외국인에게로 그 넘어가는 손바뀜이 실제로 일어났죠. 그러면 외국인이 선물을 판 거는 무슨 뜻이냐? 주식은 사고 싶은데 시장 전체가 흔들릴 위험은 막고 싶다. 집값이 오를 것 같아서 집은 샀는데 화재 보험도 함께 든 거랑 비슷하죠. 보험에 가입했다고 집값 상승을 믿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5거래일 동안 외국인이 코스피 현물을 10조 원 가까이 사면서 지수 선물은 이제 오늘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약 한 3천억, 주식 선물은 1조 원 정도 팔았죠. 현물과 선물이 계약 구조랑 델타가 다르다 보니까 금액을 단순히 더하고 뺄 수는 없죠. 하지만 방향은 분명하다. 외국인이 코스피 상승 쪽에 장기적으로는 더 큰 돈을 걸면서도 단기 변동성은 파생 상품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오늘 시장의 첫 번째 핵심 단어죠. 해지된 축적. 코스피 현물로는 포지션을 축적하고 코스피 선물로는 변동성의 보험을 들고 코스닥으로는 위험 회피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 외국인은 코스피를 사는 동안에 코스닥은 최근 5거래일 동안 1조 원 넘게 팔았기 때문에 그렇죠. 같은 기간에 코스닥에서는 기관도 1조 원 가까이 팔았고 개인분들이 약 2조 원 가까이 받아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한국의 모든 주식을 무차별적으로 사는 건 아니다. 유동성이랑 실적 가시성이 높은 코스피 대형주는 사고 변동성이 큰 코스닥은 피해보자 좀. 아니면 그동안 해 먹을 만큼 해 먹은 거죠, 코스닥은. 한국 전체에 대한 낙관이라기보다는 코스피 대형주에 대한 선택적인 낙관인 거죠, 지금. 그런데 오늘 기관이 1조 원 넘게 팔았다는 숫자도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누가 팔았는지를 뜯어보면은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죠. 기관이 오늘도 거래소 현물을 1.2조 정도 팔았죠.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꽤 커 보여요, 숫자가. 그런데 금융투자만 1조 원 조금 넘게 팔았다. 기관 전체 매도보다 금융투자 매도가 더 크죠. 반면 투시는 1천억 정도 팔았고 연기금이랑 보험의 매도도 상대적으로 크진 않았다. 이거를 최근 5거래일로 넓혀보면은 조금 더 흥미로워요. 기관 전체가 약 대략 6천억 순매도, 금융투자만 2조 원 넘게 팔았죠. 즉 금융투자를 제외한 투신, 사모, 보험, 연기금 등 나머지 기관은 합계로 1조 5천억 가까이 샀다. 즉 장기 운용 자금이 지금 집단적으로 한국 시장을 버린 모습이 아니에요. 증권사의 차익 거래, ETF 운용, 바스켓 매매 성격이 강한 이 금융투자가 현물을 집중적으로 줄였다. 실제로 오늘 금융투자가 현물을 1.2조 팔면서 장중에는 지수 선물이랑 주식 선물을 7천억 넘게 샀죠. 물론 장 종료 이후에는 지수 선물이 약 마이너스 6천억 반전됐어요. 기조 자체는 현물 바스켓은 줄이는데 선물을 통해서 시장 노출을 일부 유지하거나 기존 현물 매수, 선물 매도 차익 거래를 청산했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오늘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1조 원을 넘기 때문에 전부 기계적인 차익 거래 청산으로 설명은 할 수는 없지만은 게다가 ETF 환매랑 패시브 자금 유출도 섞여 있죠. 다만 지금 수급을 외국인은 불안해서 선물을 팔고 기관은 시장을 버리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실제보다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 조금 더 균형감 있는 판정은 외국인은 코스피 대형주를 축적하고 있고 실질 기관 자금도 생각보단 나쁘지 않아요. 장 초반에는 좋았는데 장 막판에 오늘 지수를 두른 핵심이 금융투자랑 프로그램의 차익 실현이다. 그리고 오늘 전체 프로그램은 약 1.2조 순매도죠. 그런데 장중에는 SK 하이닉스에 약 4천억 가까이 들어왔어요. 지금은 약 1,500억대로 떨어졌지만은 막판에 팔아치운 거죠. 즉 단순 계산으로 하이닉스가 없었으면은 나머지 프로그램 수급이 1.5조 가까이 순매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장중에는 하이닉스 말고도 한미반도체,
HPSP, 심텍,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반도체 장비, 기판주에도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고, LS 일렉트릭, 효성 중공업 같은 전력 인프라도 샀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머니 쓴 영, 어제 멤버십 영상에서 다루어 봤었죠. 살짝 눌러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HMM이랑 SK 이노베이션 같은 물류 에너지, 일부 보험주도 매수 상위에 올라왔죠. 이 종목들을 한데 묶으면은 공통점이 보인다. 메모리, 전력, 그리고 에너지. 즉 오늘 프로그램은 한국을 통째로 산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지금 공급이 부족한 돈맥 경화, 병목에 빠진 물건을 가진 기업을 골라서 샀다. 그리고 이 모습이 어젯밤 미국 시장이랑 정확히 닮았죠. 미국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는데 마이크론, 샌디스크, 웨스턴 디지털 이런 메모리주는 올랐어요. 에너지와 일부 AI 전력 인프라도 강했죠. 미국과 한국 시장이 동시에 산 거는 막연한 성장수가 아니다. 바이트와 배럴, 데이터의 병목이랑 에너지의 병목이죠. 그래서 외국인의 현물 매수랑 선물 매도가 모순이 아닌 게 반도체 시적에는 낙관적인데 유가와 금리까지 포함한 지수 전체에는 조심스러운 거죠. 오늘 코스피도 이 심리를 그대로 보여줬고 미국 메모리주 강세를 보고 7127에서 출발해서 장중에는 7216까지 올랐어요. 다만 금융투자랑 프로그램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6866까지 밀렸었죠. 좋은 뉴스에 갭을 띄웠지만은 끝내 그 갭을 지키지는 못했다. 단기적으로는 6866이 첫 방어선이고 위로는 7128을 다시 회복하는지가 중요한 거죠. 즉 현재 흐름은 상승 추세가 끝났다기보다는 급등 후에 들어온 차익 실현 물량이랑 외국인의 대형주 축적이 충돌하는 그 구간에 가깝다. 그런데 외국인이 왜 시장 전체의 보험까지 사면서 이렇게 메모리를 강하게 담는 건가? 그 답이 GPU 렌털 시장에 있죠. AI 데이터 센터를 호텔이라고 생각해보면은 GPU는 객실이고 AI 개발사는 투숙객이죠. 최신 블랙웰 객실이 비싼 건 놀랍지가 않아요. 그런데 2020년에 나온 구형 A백까지 2029년 사용 계약이 잡혀 있고 계약이 끝난 H백도 과거 가격이랑 비슷한 수준에서 다시 예약이 되고 있다. 새 호텔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오래된 그 호텔 객실까지 손님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AI 연산 능력의 전체가 여전히 부족하다. 여기에 엔트로픽의 2분기 잠정 매출이 전년보다 약 14배 증가했죠. AI 모델이 단순히 사람들의 관심만 끄는 게 아니라 실제 매출로 연결이 되고 있는 증거가 하나 둘씩 나오고 있다. 다만 AI 모델 기업과 반도체 기업의 운명은 꼭 같지가 않아요. AI 모델끼리 가격 경쟁을 벌이면은 모델 회사의 이익은 나빠질 수가 있죠. 특히 저렴한 중국 모델이 미국 사용자와 개발사까지 끌어들이면은 고가 모델의 가격 결정력이 약해진다. 그런데 인프라 입장에서는 꼭 나쁜 소식이 아니죠. 비행기표가 싸지면은 항공사 마진은 나빠질 수가 있는데 비행기를 타는 사람은 늘어나죠. 그러면 공항이랑 활주로는 더 붐비죠. AI 모델은 항공사고 데이터 센터는 공항이죠. GPU와 메모리는 활주로고 토큰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져도 사용량이 3배 늘면은 전체 연산 수요는 오히려 커진다. AI 모델 회사들이 출할 경쟁을 벌이는 동안에도 데이터 센터랑 메모리 업체들은 더 바빠질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앞으로 가장 중요한 숫자는 모델 가격 하나가 아니라 토큰 가격이 내려가는 속도보다 토큰 사용량이 더 빠르게 늘고 있는지, 그리고 GPU 렌털료랑 가동률이 유지되는지 이걸 함께 봐야겠죠. 지금까지는 구형 GPU 가격까지 방어가 되고 있어요. 수요가 아직 꺾이지 않았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는 거죠. 더더군다나 이 메모리들의 랠리가 HBM을 넘어가는데 첫 번째는 HBM 생산을 늘리면은 같은 생산 라인에서 일반 D램을 만들 여력이 줄어들죠. HBM 손님이 호텔 특실을 통째로 예약을 하면은 일반 손님이 묵을 객실까지 부족해지는 거죠. 두 번째로는 AI가 학습해서 추론으로 넘어갈수록 일반 서버 D램 수요도 커진다. 학습이 모델을 한 번 크게 만드는 공사라면은 추론은 수많은 사용자가 매일 그 건물에 드나드는 운영 단계인 거죠. 세 번째는 에이전트 AI는 요즘 많이들 사용하죠. 사용자의 과거 대화랑 기업 데이터, 검색 결과를 계속 읽고 저장하죠. 모든 정보를 값비싼 HBM이랑 D램에 계속 올려둘 수 없기 때문에 고속 SSD랑 낸드의 역할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메모리 랠리는 HBM 하나의 호황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HBM이 일반 D램 공급을 압박하고 AI 추론이 일반 D램을 더 사용을 하고 에이전트가 낸드 수요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구조. 경제도 정말 선순환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샌디스크가 2028년 수요와 대형 고객 계약을 강조를 하니까 시장이 안도를 한 것도 이것 때문이죠. 시장이 걱정했던 거는 26년이랑 27년이 아니잖아요. 28년에 공급이 늘어나면은 다시 메모리 가격이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게 진짜 의심이었죠. 그런데 28년 주문 가시성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메모리주가 다시 평가를 받은 거다. 하지만 여기도 함정이 있죠. 장기 계약이 늘었다고 해서 메모리 사이클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과거에는 주문이 사라질까봐 걱정을 했으면은 앞으로는 주문한 고객이 그 계약을 이행할 돈을 마련할 수 있을지를 봐야 된다. 메모리의 위험이 재고 창고에서 채권 시장으로 이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면은 손님은 꼭 찾는데 데이터 센터 회사는 왜 계속 돈을 빌려야 되냐?
예약이 들어와도 호텔 건물이 저절로 생기지 않기 때문이죠. 데이터 센터를 짓고 전력을 확보하고 GPU와 메모리를 사는 비용은 사업자가 먼저 지불을 해야 되죠. 알파벳은 2분기 약 449억 달러를 설비 투자에만 썼어요. 영업으로 벌어들인 현금 약 391억 달러보다 훨씬 많은 거죠. 결국 자유현금 흐름은 약 59억 달러 마이너스로 돌아섰죠. 충격적이에요. 아마존도 최근 12개월 자유현금 흐름이 유출로 전환이 됐다. 코어웨이브는 아이렌이랑 코어웨이브 많이들 좋아하시죠? 이 코어웨이브가 수주 잔고가 1,040억 달러를 넘는데 그 계약을 매출로 바꾸려면은 먼저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돼요. 예약 장부는 꽉 찼는데 공사비는 사장이 먼저 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결국 빅테크랑 AI 인프라 기업이 회사채를 찍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미국 정부도 막대한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국채를 찍고 있죠. 한쪽에서는 AI 공사비를 빌리고 다른 쪽에서는 나라 운영비를 빌리죠. 둘 다 같은 연기금 보험사, 채권 펀드에 장기 자금을 놓고 경쟁을 하고 있어요. 알파벳 회사채가 미국 국채보다 이자를 조금 더 준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고민할 만하죠. 구글이 망할 가능성도 낮은데 국채보다 이자를 더 준다? 국채를 줄이고 구글 회사채를 더 살까? 이렇게 회사채가 국채의 손님을 빼앗아가죠. 대규모 회사채 발행 전에는 기업이랑 주관사가 금리 상승 위험을 막기 위해서 국채 선물이나 금리 스와프로 해지를 하죠. 그래서 실제 회사채가 발행되기 전부터 장기 국채에 매도 압력이 생겨요. AI 수요가 강해질수록 반도체 시장은 좋아지죠. 그런데 그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회사채 발행이 장기 금리를 밀어 올리고 높아진 장기 금리는 다시 반도체 주가의 할인율을 높인다. 즉 AI 매출이 증가하면 데이터 센터가 증설이 되죠. 메모리 주문이 증가해요. 그러면 회사채 발행이 늘어나죠. 장기 금리가 상승을 해요. 아이고, 주식 할인율이 상승을 하네? 반도체를 더 사기 위해 찍은 채권이 반도체 주가를 누르는 역설적인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30년물 금리가 5.3%를 넘은 것이 중요하다. 2년물은 앞으로 연준이 기준금리를 몇 번 올리고 내릴지를 보죠. 그런데 30년물은 앞으로 30년 동안 미국의 재정 적자랑 국채 공급, 인플레이션 위험을 감당하려면 이자를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를 봐야 되죠. 그래서 2년물보다 30년물이 더 강하게 오른 거는 연준의 다음 회의보다 미국의 장기 계산서를 더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시장이. 재무부의 국채 바이백도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해요. 재무부 바이백은 빚을 없애는 양적 완화가 아니라 거래가 불편한 구형 국채를 정리하고 새 국채로 구조를 바꾸는 작업에 가깝다. 매대는 정리할 수 있는데 창고로 들어오는 새 물건이 더 많으면은 전체 공급 부담은 줄어들지가 않죠. 여기에 또 두 개의 도화선이 있죠. 첫 번째가 일본. 일본 국채 금리가 충분히 높아지면은 일본 보험사랑 연기금이 굳이 환해지 비용을 내면서 미국 국채를 살 이유가 줄어든다. 미국 장기채를 사주던 큰손이 자국으로 돌아가면은 미국 장기 금리에는 추가 상승 압력이 생기는 거예요. 엔화가 갑자기 강해질 경우에는 싼 엔화를 빌려서 미국 주식이랑 채권을 샀던 엔캐리 자금, 엔캐리 트레이딩 포지션이 줄어들 수가 있다. 연달아서 호르무즈의 위협이라는 거는 미국이랑 이란의 협상이 지연이 되고 원유 수송 위험이 커지니까 브렌트유가 다시 배럴당 90달러를 넘어갔죠. 유가가 오르면은 운송비랑 제품 가격만 오르는 게 아니죠.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비도 오르고 기대 인플레이션도 높아지고 연준이 높은 금리를 오래 유지할 가능성이 커지죠. 미국 정부는 전쟁이랑 재정 적자 때문에 국채를 찍고 빅테크는 AI 때문에 회사채를 찍고 그런데 그 채권을 사주던 일본 투자자는 자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외국인이 반도체 현물은 사면서 지수 선물로 보험을 드는 가장 큰 이유죠. 반도체 시적은 믿지만은 그 시적을 둘러싼 금융 환경까지 지금 편안한 건 아니다. 그렇다면 내일, 이번 주 무엇을 봐야 되냐? 세 가지 색깔로 정리할 수가 있는 게 먼저 초록불이죠. 외국인 코스피 현물 매수가 계속되고 지수 선물이랑 주식 선물 매도가 줄어들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1조 원 넘게 나온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진정되고 SK 하이닉스를 넘어서서 장비, 기판, 전력주로 상승이 확산돼야 되죠. 차트에서는 오늘 시가였던 7128을 회복하는지가 중요하다. 여기에 미국 30년물 금리랑 유가까지 안정이 된다면 외국인이 보험을 줄이고 시장 상승에 더 직접적으로 베팅을 하는 그 단계가 올 수 있죠. 두 번째는 노란불인 게 현재 상황이 여기에 가깝죠. 외국인이 코스피 현물을 계속 사지만은 선물로 해지를 한다. 삼전 닉스랑 일부 반도체, 전력주는 강한데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그리고 기관이 계속 팔죠. 지수가 오늘 저점 6866이랑 시가인 7128 이 사이에서 등락을 반복해요. 이 경우 시장이 무너진 건 아니죠. 하지만 아무 종목이나 오른 장도 아니다. 메모리, 전력, 에너지, 실제 병목을 가진 기업에만 돈이 몰리는 핀셋 장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큰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빨간불인 게 외국인이 선물뿐만이 아니라 코스피 현물까지 팔기 시작하는지 봐야겠죠. 삼전 닉스 프로그램 매수가 사라지고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계속된다. 코스피가 6866을 이탈하면 판정이 달라지죠. 미국 장기금리랑 유가가 추가 상승을 하는 가운데 좋은 메모리 뉴스에도 관련주가 오르지 못하는 게 그런 상황이 만약 나온다. 아주 주목해야 될 순간인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뉴스에도 주가가 반응을 하지 않는 순간은
시장이 이미 다음 악재를 보기 시작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정리를 하자면 외국인은 한국을 버린 게 절대 아니죠. 최근 5거래일 동안 코스피를 10조 원 가까이 사면서 대형주 포지션을 실제로 축적을 했어요. 다만 AI 투자가 만들어낸 장기 금리랑 유가의 청구서까지 그걸 알고 있다 보니까 선물로 보험을 들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가장 강한 신호는 외국인 현물 매수액이 더 커지는 것만이 아니라 외국인이 지수 선물이랑 주식 선물에서 그 보험을 벗기 시작하는지가 더 중요하죠. 반대로 선물에 이어서 현물까지 팔기 시작한다. 그때는 단순한 해치가 아니라 실제 위험 자산 축소로 넘어간 거예요. AI 수요는 아직 꺾이지 않았죠. 문제는 그 수요가 너무 강해서 메모리랑 전력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투자를 감당할 쌓은 돈까지 부족해지고 있다. 돈이 병목이다. 자, 가능하면 매일 밤 미국 시장에서의 상황이랑 한국 수급을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내일의 리스크랑 기회 요인을 같이 짚어볼 거예요. 내일의 판단 기준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날 수가 있겠죠.